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인도네시아는 30년 넘게 지속됐던 수하르토 대통령의 군사 독재를 극복하고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에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최악의 사회 불안 사태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시위의 기폭제가 된 것은 국회의원들의 고액 주거수당이었습니다. 사실 올해 들어서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인도네시아 국군법 개정안 통과 등을 두고 반대하는 시위가 산발적으로 이어져 왔었고요. 이번에 격화된 시위 또한 앞선 시위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민들은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철회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치개혁, 사회복지 확대, 민주주의 수호 등 구조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수상한 GPS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필리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를 지칭하는 영어 단어 모두 BER, 버로 끝나죠.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9월부터 4개월 동안을 이른바 버먼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크리스마스 준비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9월에 크리스마스를 시작하는 필리핀 이야기 잠시 후 통신원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 5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주 정상의 양자회담은 2019년 6월 이후 6년 만인데요. 정상회담에선 북중 우호 관계가 강조됐습니다.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는 어젯밤 베이징을 떠났는데요. 이번 방중은 역대 최장인 4박 5일로 기록됐습니다.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며칠 앞둔 최근 미국과 타이완의 국방부 당국자들이 미국 알래스카에서 비밀리에 회담을 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회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정부가 타이완을 안심시키면서도 중국과의 무역 합의와 정상회담 가능성을 유지하는 두 가지 어려운 과제를 해내고 싶어하는 것 같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를 척결하겠다면서 수도 워싱턴 DC에 주 방위군을 투입한 것에 대해 워싱턴 DC 지방정부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슈왈브 워싱턴 DC 법무장관은 각지에서 동원된 병력이 지역 순찰과 수색, 체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군대가 지방경찰 역할을 하는 걸 금지한 연방법률에 위배된다면서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또 오늘은 워싱턴 DC지만 내일은 다른 도시가 될 수 있다면서 우리는 이런 연방정부의 권한 남용을 종식하기 위해 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LA에서도 주 방위군을 투입한 건 불법이란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와 뉴올리언스 등 다른 도시에도 연방군을 투입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3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발생한 전차 사고로 한국인 부상자 외에 한국인 2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 16명 중 8명의 신원이 확인됐는데요. 포르투갈인 5명, 한국인 2명, 스위스인 1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상자는 23명 중에 6명이 중태인데 한국인 부상자 1명은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2차례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 5천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아프가니스탄에서 4일에도 규모 6.2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진앙은 파키스탄 국경 인근의 시와 지역으로 깊이는 10km였는데요.
앞서 아프가니스탄 동부에선 지난달 31일과 지난 2일 규모 6.0과 5.2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해 지금까지 2,200여 명이 숨지고 3,6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직도 무너진 주택에 매몰된 주민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서 인명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너는 내 운명. 네, 어제 오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흔들리던 양국 관계를 보완하면서 우리의 관계는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좀 한동안 소원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 복원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고요. 김 위원장이 북한은 양국 간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와 무역 협력을 가속화해서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조하면서 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과 밀착하는 이른바 안러 경중 전략을 내세웠다 이렇게 평가가 됐는데요. 또 중국식 개혁 개방 노선을 북한이 본격적으로 흡수하겠다는 취지도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북중은 운명을 함께하고 서로를 지켜주는 좋은 이웃이자 친구이자 동지다라면서 앞으로 성사될 가능성이 있는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둔 것처럼 북한과 전략적 협력을 하겠다라는 걸 강조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국제 및 지역 문제에서 전략적 협업을 강화하고 공동의 이익을 수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협력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중국이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면 한반도 비핵화 얘기를 꼭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결과문에서 이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좀 달라졌다 이런 평가가 나왔고요. 김 위원장 시 주석이 비핵화 언급을 하지 않은 데 화답을 하듯 북한은 대만과 티벳, 신장 같은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두 정상이 앞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되든 북미 대화가 재개되든 국제 질서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도 서로 음. 지원군이 돼주겠다라는 의미로 분석이 됩니다. 아주 분위기가 좋네요. 그렇습니다. 끈끈해졌네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과 밀착을 하면서 경제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을 향해서는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라라는 압박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고요. 네. 김 위원장 회담에 이어서 만찬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참석을 하고 다 끝난 밤 10시 5분경에 베이징을 떠나면서 방중 일정을 마무리했는데요. 앞서 김 위원장의 4차례 방중이 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 남북 북미 대화가 활발했던 시기에 집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중도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북중이 밀착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했을지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북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관계 복원을 선언했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 반응이 궁금했는데요. 일단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또 미국 국무부도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발표한 게 없는 상황인데요.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 정상들에게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과 중국에 대한 압박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연합에 연료를 팔아서 1년에 11억 유로 약 1조 8천억 원 규모의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러시아의 전쟁 노력에 자금을 지원하는 중국에 경제적 압박을 가해야 된다라면서 유럽 국가들에게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의지보인 의지의 연합. 네,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위해 이제 유럽 국가들이 뭉친 걸 의지의 연합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35개 국가 중에 26개국이 휴전과 종전 후에 우크라이나에 안전 보장군을 파견하는 데 동의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함께 발표를 했는데 이날 파리에서 의지의 연합 회의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각국 정상, 폰데르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리터 나토 사무총장, 위트코프 미국 특사가 참여했는데요. 일부 국가는 화상으로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총 30여 개 국가가 이번 회의에 들어왔는데 2월에 의제 연합이 창설된 이후 두 번째로 큰 대규모 정상회의였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휴전 이후 우크라이나 영토와 영해, 영공에 다국적 안전보장군을 배치하기로 했는데 러시아와 교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휴전한 이후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35개국이 연합에 참여를 했고 26개 국가가 이미 구체적 기여 계획을 군사 문서로 제출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다만 몇 개 국가가 실제로 병력을 파견할지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세부적인 병력 규모, 배치 지역은 보안상 공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며칠 안에 미국의 지지를 최종 확정하겠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네. 러시아가 협상을 거부하고 허위 제스처만 반복하면 미국과 함께 추가 제재에 나설 건데 이게 러시아 직접 제재 1차 제재뿐만이 아니라 러시아를 지원하는 지원 국가에도 제재를 하는 2차 제재까지도 확대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 군 자체가 안보 보장의 중심이 될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94년의 부다페스트 각서, 2015년 민스크 합의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각국 의회의 비준을 거친 법적 구속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안전장치가 돼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결과 없는 회담은 원하지 않는다. 러시아가 종전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정상회담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완전한 봉합이 아닌 땜질. 언제든지 다시 뜯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미일 무역협정 얘기입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그동안 이제 큰 틀에서만 합의가 이루어졌던 미일 무역협정을 공식 이행하는 행정명령에 현지 시각으로 4일 최종 서명을 했습니다. 네. 이번 행정명령은 7월 22일에 양국이 맺은 기본 합의를 구체화하고요.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최종 조치입니다. 원문을 보니까 미국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거의 모든 품목에 15% 기준의 관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관세 부과 방식을 좀 명확히 했는데요. 특정 품목에 이미 부과 중인 관세율이 15%보다 낮으면 추가 관세를 물려서 15%를 채우고요. 기존의 관세율이 15% 이상이면 추가 관세는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양국이 협상의 속도를 내기 시작한 지난달 7일자로 소급 적용이 될 방침인데요. 다만 일부 품목이 예외로 지정이 됐습니다. 자동차 부품, 항공 우주 제품, 복제약,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 자원 등이 이제 별도의 관세 체계를 적용받게 되는데 네. 일본이 주목했던 건 자동차 쪽 관세입니다. 그렇죠. 네, 기존에 27.5%였는데 이걸 15%로 낮추는데 일본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고요. 대신에 일본이 뭔가를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미국 쪽에 대규모 투자와 시장 개방을 약속했는데요.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 767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가 가장 눈에 띕니다. 근데 투자하는 대상을 미국 정부가 고른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입각해서 이게 선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농산물 시장도 추가 개방합니다. 미국산 쌀 의무 수입 물량을 75% 늘리고요. 옥수수와 콩을 포함한 미국산 농산물을 연간 80억 달러, 약 11조 원어치 추가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번 합의를 두고 평가를 내렸는데요. 네. 이건 전형적인 트럼프식 거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체로 전통적인 자유무역 협정은 포괄적인 품목에 걸쳐서 관세를 아예 철폐하거나 낮추는 방식을 추구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 무역협정은 미국이 관세 무기를 앞세워서 일본 쪽에서 대규모 투자와 시장 개방을 얻어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합의가 되면서 미일 양국 일단은 무역 갈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덜게 됐습니다. 하지만이 중요한데요. 행정명령 6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네. 미국 상무장관이 일본과의 합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서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합의가 갈등을 완전한 게 봉합한 게 아니라 일시적인 휴전일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게 되면서
제가 네. 완전한 봉합이 아니라 그러네요. 땜질이라고 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언제든지 수정이 네.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조금 이상한 행동 보이면 네. 바꿀 수 있다. 그게 또 미국 쪽의 판단에 의해서 그런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일본 쪽하고 상의한다는 게 아니라요. 근데 이제 그러네요. 일본이 이렇게 맺으면 우리도 아직 이렇게 명확하게 지금 된 건 아니고 큰 틀에서 합의니까 그렇죠. 또 일본의 합의 사항이 영향이.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라면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남미 마약 카르텔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네. 루비오 미국 장관이요 4일에 에콰도르에서 노보아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에콰도르 안의 마약 조직 로스 초네로스와 로스로보스를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이 되면 미국 내 자산 동결은 물론이고요. 이들과 거래하는 개인이나 단체도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탄 선박을 그동안은 납포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격침하겠다라면서 소탕 작전을 바꿨다는 걸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번 조치가요. 이 일에 카리브해에서 발생했던 마약선 격침 사건 직후에 나왔습니다. 네. 그때 미군이 베네수엘라 기반의 범죄 조직인 트렌데 아라과가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마약 운반선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11명을 사살을 했는데 루비오 장관이 기존의 차단 작전은 효과가 없다. 그들을 막는 방법은 폭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방국을 대리인으로 내세우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협력국 정부가 범죄 조직을 찾아내서 폭파하는 걸 돕겠다라고 루비오 장관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협력국가가 직접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우리는 그들을 도울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미군이 쓴 격침 작전 방식을 동맹국에 전수하겠다는 의미다라고 뉴욕타임스가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기조에 맞춰서 미국이요. 이제 에콰도르에 1,300만 달러 규모의 안보 자금, 600만 달러 상당의 해군용 드론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에콰도르의 요청이 있을 경우 미군 기지를 다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에콰도르인가? 이게 또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한때 에콰도르가 남미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꼽혔습니다. 근데 최근 몇 년 새에 멕시코와 콜롬비아에 마약 카르텔들이 유입되면서 좀 상황이 반전이 됐는데요. 세계 최대 바나나 수출국이란 점을 악용해서 조직들이 바나나 컨테이너에 코카인을 숨겨서 유럽과 미국으로 밀반출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게 순탄하겠습니까? 그렇죠. 갱단들 간의 영역 다툼이 또 네. 벌어지면서 올해 에콰도르 내 살인사건 발생률이 작년보다 40%나 급증하면서 지금 남미 최고 수준이 됐습니다. 네, 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의 새로운 접근법이 국제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국제적으로는 선박을 멈춰 세우고 승선을 해서 용의자를 체포하고 마약과 자금을 압수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공중에서 발포해서 11명을 사살하는 거니까 이건 이례적이다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네. 인근의 중남미 국가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쪽에서는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 개입은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네. 베네수엘라 정부는 마약성 격침을 두고 이건 재판 절차도 없는 초법적인 살인이 아니냐 이런 비난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넘어갈까요? 네. 니들이 스웨덴다운 게 뭔지 알아? 네, 스웨덴 정부가 네. 1일에 가장 스웨덴적인 항목 100개를 선정한 문화 정전을 완성해서 발표했습니다. 오. 논란이 일고 있어요. 왜요? 이번 선정에 예산이 800만 크로나 우리 돈으로 11억 8천만 원이나 투입이 됐고요. 네. 두 개의 전문가 팀이 2년간 작업을 해서 시, 음악, 경제, 종교, 법제, 발명 총 11개 항목에서 50년 이상이 됐고 스웨덴 문화 전체를 대표할 만한 작품과 브랜드, 아이디어를 꼽았습니다. 네. 그래서 스웨덴적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를 하고 시민들과 새로운 이주자들에게 공유된 지도와 나침반을 제공해 줄 것이다. 이런 설명을 정부가 내놨는데요. 네. 자, 100개 항목에 그러면 어떤 게 들어갔느냐. 한번 들어보죠. 네, 예, 대표적인 왜 논란인지. 스웨덴의 생활용품 기업이죠. 이케아가 포함됐어요. 예. 그리고 45년에 처음 책으로 발표됐다가 TV 드라마 시리즈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말괄량이 삐삐가 속했고요. 네, 납득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스웨덴어로 쓰인 최초의 성경인 구스타프 바사 성경, 14세기의 흑사병과 신앙을 담은 스웨덴 영화 예술의 유산 제7의 봉인이 포함이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노벨상하고 노벨상 만찬이 열리는 스톡홀름 시청이 포함이 됐어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현대 생물 분류 체계의 기초를 세운 박물학자 칼 폰 린네의 자연의 체계, 그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육아휴직제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한 부부
개별 과세 도입, 그리고 스웨덴의 전통 타일 벽난로가 들어갔고 네. 스웨덴 교회의 여성 사제 인정 같은 것들이 들어갔습니다. 의미 있는 것들이 네네. 많이... 크로스온 그룹 아바가 빠졌습니다. 이거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스웨덴 하면 이케아 아니면 아바 이렇게 많이 맞아요. 유명하거든요. 아바하면 스웨덴부터 떠오르거든요. 네, 왜 아바가 빠졌느냐? 당연히 논란이 일었겠죠. 선정위원회 측은 최소 5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어야 되고 너무 현대적인 건 배제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50년이 되는 기준점이 1975년입니다. 근데 아바가 결성된 해는 1972년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74년에 이미 유로비전에서 우승을 했고요. 50년 전인 1975년에는 이미 마마미아가 수록된 앨범이 나왔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얀 에릭손 스웨덴 의원이 아바가 국제적으로 스웨덴 문화의 가장 중요한 상징 중 하나인데 이걸 빼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이런 비판을 해놨습니다. 그럴만해요. 그리고 요리사들은 스웨덴식 미트볼 세트 블라르가 빠졌다는 점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러니까요. 일부에서 이거 인공지능이 선정했냐라는 그래서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측은 이민자와 외국 태생이 이미 스웨덴 국민의 5분의 1인데 이 비판하는 측은 이민자와 외국 태생이 이미 문화에 기여한 점이 좀 빠졌다라는 점을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무슬림적 요소도 매우 드물다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번 스웨덴 문화정전을 유도한 그 측은 국수적 민족주의 성향이 매우 세고 반이슬람과 반이민 주장을 펴는 스웨덴 민주당이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다. 이런 얘기가 지금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북유럽 국가들이 연달아서 이렇게 문화정전을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스웨덴에서는 아바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바가 빠진 건 좀 납득이 아무래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이 벌써 다 됐군요. 네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아바가 빠져서 저희가 아바 노래 준비했습니다. I do, I do, I do, I do, I do. I can't conceal it.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이 당내 성비위 사건과 2차 가해를 고발하며 어제 탈당했습니다. 혁신당은 사건 처리 과정이 부족했다며 사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의 2차 가해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공시대상 기업의 남녀 임금 격차가 30.7%를 기록하며 1년 전보다 4.4%포인트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여성가족부가 밝혔습니다. 쌀값이 평년보다 14%가량 올라 20kg에 6만 원을 넘었습니다. 곧 햅쌀이 나오지만 당분간 쌀값 강세는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가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글로벌 디램 시장 1위를 차지하며 2위 삼성전자와 격차를 벌렸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양사 간 격차는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 지배력으로 인해 2.5%포인트에서 6.2%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애플이 신청한 국내 5,000대 1 축적의 고정비 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 결정을 12월 8일까지 60일 더 연기했습니다. 지난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굣길 초등학생들을 유기하려던 2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요. 필리핀의 특별한 크리스마스 기간 버먼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종일 통신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버먼스가 특별한 기간이라고요. 일단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필리핀에서 볼만스란 9월, September, 10월, October, 11월, November, 12월, December 이렇게 영어 이름 끝에 볼가 붙는 네 달을 가리킵니다. 네. 필리핀에서는 이 네 달이 곧바로 크리스마스 시즌을 의미합니다. 오. 다른 나라에서는 보통 12월이 되어야 본격적으로 성탄 분위기가 나지만 그렇죠. 필리핀은 세계에서 가장 긴 크리스마스 시즌을 가진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9월이 되면 이미 쇼핑몰과 거리에서 캐롤이 흘러나오고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장식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크리스마스는 필리핀 사람들에게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라 가족 재회와 공동체 결속을 상징하는 가장 큰 명절이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일하는 가족들이 돌아오고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중요한 계절이라서 준비 과정 자체를 즐기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은 볼만스를 단순히 네 달이 아니라 행복을 미리 당겨서 사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12월 한 달이 아니라 이제 넉 달 동안 9월부터 12월까지 내내 좀 축제 분위기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볼만스에 들어서면 다채로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네. 축제 준비를 하는 기간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먼저 장식을 보면 가정과 교회, 쇼핑몰마다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와 8월이 걸립니다. 네. 8월은 대나무와 종이, 전구로 만든 별 모양의 전등인데 베들레헴의 별을 상징하죠. 이 8월은 필리핀 크리스마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음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5월 1일만 돼도 조세 마리찬의 캐롤이 어김없이 라디오와 쇼핑몰에서 울려 퍼집니다. 이분은 필리핀의 미스터 크리스마스라고 불릴 정도로 사랑받는데요. 네. 그 노래를 들으면 아 이제 크리스마스구나 하고 모두가 느끼게 됩니다. 또 중요한 종교 행사로는 12월 16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지는 신방갑이라는 새벽 미사가 있습니다.
아침 일찍 교회에 모여 9일간 연속으로 미사를 드리는데 참여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이 미사 후에 전통 간식인 비빔카나 부토봉봉을 사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축제도 있습니다. 특히 밤판가주 산페르난도에서 열리는 자이언트 랜턴 페스티벌은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지름 수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랜턴이 불을 밝히며 환상적인 장관을 만들어내는데 네. 이 행사는 크리스마스를 넘어 필리핀 문화의 자부심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군요. 이 기간 내내 뭐 필리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퍼포먼스는 실제 필리핀 경제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네. 우선 소비 진작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9월부터 이미 대형 쇼핑몰과 온라인 플랫폼이 크리스마스 세일을 시작하고 가족, 친지, 직장 동료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면서 지출이 크게 늘어납니다. 네. 이런 소비 패턴은 필리핀 경제를 연말까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요소가 바로 해외 필리핀 근로자 OFW입니다. 네. 전 세계 곳곳에서 일하는 약 1,000만 명의 필리핀인들이 매년 엄청난 송금을 고향으로 보내는데요. 이 송금액이 볼만스 기간에 집중적으로 늘어납니다. 가족들이 크리스마스를 풍성하게 보내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OFW의 송금 덕분에 가정 경제가 안정되고 자녀들의 학비나 집수리, 선물 구매 등으로 이어져 지역 상권이 활기를 띱니다. 네. 더 나아가 국가 전체 외화 수입에도 기여합니다. 실제로 필리핀 중앙은행 자료를 보면 네. 12월 전후 송금액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또 많은 OF들이 이 시기에 직접 귀향하기도 합니다. 공항이 붐비고 지방 고향 버스표가 매진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한 경제 효과를 넘어서 가족과 공동체의 유대감 강화로 이어집니다. 즉, 볼만스는 소비와 송금, 귀향이 맞물리면서 필리핀 경제와 사회 전반을 활기차게 만드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버먼스가 필리핀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볼만스는 단순한 내달이 아니라 희망, 나눔, 따뜻함을 상징합니다. 네. 가족이 함께 모이고 떨어져 있던 친척들과도 다시 만나는 시기이고 네.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와 선행이 늘어나는 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함께 살아간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필리핀 사람들에게 볼만스는 긍정적 에너지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네. 많은 사회적 어려움 속에서도 이 시기만큼은 우리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은 매년 볼만스를 손꼽아 기다리며 그 긴 축제를 통해 서로에게 힘을 얻습니다. 네, 아마 이번 주부터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이제 시작될 것 같은데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필리핀 마닐라에서 황종일 통신원이었습니다.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 수상한 GPS. 오늘도 구정은 국제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인도네시아 이야기를 네, 준비하셨잖아요. 지금 시위가 점점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심각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일단 8월부터 전국에서 예. 시위가 격화됐고 아마 방송으로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몇 년 만에 거의 최악의 지금 사회 불안 사태인 것 같죠. 그래서 수도인 자카르타는 물론이고 반둥, 수라바야, 족자카르타 이게 다 자바 섬에 있는 대도시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이제 크게 보면은 4개 정도의 섬, 그 다음에 또 한쪽 그 동남쪽에 있는 파푸아 네. 이쪽으로 영토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지금 시위가 다 번졌습니다. 다 번졌고 그 인권단체나 현지 언론이 집계한 사망자가 최소 6명에서 많게는 10명, 부상자는 한 1,000명, 그다음에 또 20명 이상 연락이 안 된다, 실종됐다, 불법 구금된 거 아니냐, 네네. 집에 통보 안 하고 체포한 거 아니냐,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시위의 발단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특혜였죠. 그 인도네시아 의회가 이 상하원 양원제로 돼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문제가 된 거는 이번에 그 하원 580명인데 네. 이제 여러 정당이 여권 블록을 형성하고 있는데
거기가 한 348명, 야권이 한 232명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 의원들한테 월 5천만 루피아씩 주거 수당을 준다. 이게 이제 8월 25일 알려진 거죠. 네네. 자, 우리 돈으로 한 420만 원. 네, 통계를 확인해 보면 인도네시아의 올 2월 기준의 월 평균 소득이 300만 루피인데 고액 세비에 더해서 5천만 루피 하면은 더 주는 거니까 평균 소득의 16배씩을 주거수당 명목으로 더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심이 폭발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거 뭐 물가 감안하고 안 하고 뭐 한국에서라도 뭐 이런 일이 있으면 난리 나겠죠. 네네네. 근데 이제 당국이 시위를 강력하게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8월 28일에 이제 배달일하던 21살 청년이 또 이제 경찰 장갑차에 끼어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전국으로 시위가 확산이 됐습니다. 네. 뭐 그러면서 이제 의회 건물 일부 지역에서는 뭐 방화도 일어나고 경찰서 습격하고 상점 약탈하고 이렇게 된 건데 네. 사실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 특혜가 문제 이제 발단이 됐다고는 했지만 네. 사실은 올 들어서 계속해서 시위가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일어났었어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올 초부터 이어진 그 일련의 저항의 이제 그 흐름 속에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상황 때문이었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위 물결 한 3차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첫 번째 시위 물결은 올 2월에 네. 이제 대학생들 주도로 자카르타에서 시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정부 재정이 불투명하다. 그러니까 교육이나 보건 예산 너무 줄였다. 세금은 올라가고 물가는 높아지고 그다음에 부패 없애는데 실패하고. 근데 처음에 이게 다 평화적인 시위였는데 경찰이 강하게 진압하고 학생 지도부 체포하면 좀 긴장이 높아진 상태였었고요. 네. 그러던 차에 3월 20일에 이제 두 번째 물결이 시작되는 게 의회에서 인도네시아 국군법, 그러니까 군법 개정안이라고 이제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항의 시위가 일어났는데 네. 이 개정 법안은 군 인사, 그러니까 군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정부에 진출할 수 있는 이 자리가 군인들이 맡는 자리가 뭐 10개였는데 14개로 늘리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수하르토 예전 독재 정권 시절에 드위풍시라는 게 있었는데 일종의 군사주의인데 네. 그거를 부활시키는 거냐 이런 비판이 일어나면서 또 그때 한동안 시위가 벌어졌었고요. 그리고 3월 시위가 그래도 조금 잔잔해지나 했었어요. 네. 그런데 8월 중순에 이 의원들 주거수당 이전에 자바 중부 이제 파티라는 지역에서 토지 건물세를 250% 이상을 2.5배로 갑자기 올려버린 거예요. 이때 그 시위에도 한 10만 명이 모였었대요. 이제 그러다가 국회의원 수당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 완전히 폭발해버린 거죠. 연초부터 계속 문제가 이어져 왔던 건데 아까 두 번째 물결에서 드위풍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예. 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드위풍시라는 게 네. 직역을 하면은 이중 기능 뭐 이런 건데 그 한마디 뭐냐면 그러니까 군사주의 정도로 군 우위 체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인도네시아는 그 초대 대통령이고 독립영웅인 수카르노 대통령이 있었죠. 근데 군부에 축출되고 1968년부터 이 수하르토의 군부 독재가 시작이 됩니다. 이 드위풍시라는 게 그 수하르토 군사정권의 일종의 독트린이에요. 그러니까 군이 정부를 이거 사실 우리도 뭐 연식 있으신 분들은 다 상상하실 수 있을 텐데 군이 정부를 좌지우지하도록 아예 제도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의회 내 의석 일부는 군부가 갖는다라든가 뭐 미얀마도 뭐 그런 식이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공공부문에 뭐 공공서비스 하는 부분이라든가 최고위직은 군 출신 인사, 군부 인사를 임명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다음에 정당 조직도 사실 수하르토 정권의 정당 조직도 골카르당이라고 있는데 안타까운 건 거기가 지금도 집권 여당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제 그 당 조직도 뭐 군부랑 연계되어 있었고 그래서 군사주의가 인도네시아 정치 경제 사회 전방위로 침투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1990년대 후반 98년 그때 경제 위기와 함께 수하르토 정권이 무너졌고 그러니까 레포르마시라고 해서 이제 영어에서 나온 토착화된 인도네시아인데 개혁 시대가 이제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드위풍시가 공식적으로 폐기가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민주화 과정을 인도네시아는 잘 거쳐왔죠. 그렇죠. 밟아왔는데 프라보우 수비안토 현 대통령이 집권한 다음에 다시 군부 역할을 조금 확대를 하는 듯 하더니
이제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표현된 게 이번에 그 군법 개정이었던 거죠. 이 브라보 대통령이 수하루토 군부 출신 인사인 본인이 거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 사람은 그 1974년에 인도네시아 그 군사 아카데미 졸업하고 나서 뭐 특전부대에서 경력 쌓고 수하루토 사위입니다. 뭐 네. 많이 나왔듯이 수하루토 또 둘째 딸과 결혼해서 그래서 막강한 인맥을 발판으로 성장을 했었고 그래서 수하루토가 마지막에 거의 우리로 치면 수방사 사령관 같은 역할도 이 사람한테 맡겼었어요. 이제 민주화 시작된 다음에 인권 유린 때문에 사실 뭐 그때는 이제 강제 전역을 했고 근데 미국에 입국 금지된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2008년에 10년 만에 게린드라라는 당을 창당을 하면서 정계에 진출했고 이 브라보 대통령 참 대단합니다. 누구와도 손을 잡습니다. 그러면 수카르노로 축출한 수하루토의 사위 군부 인사인데 2009년에 이 수카르노의 딸인 메가와티 러닝메이트로 뭐 부통령 출마했는데 그때 이제 낙선했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 2019년 대선 때 이때는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조코위 대통령이 집권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조코위 대통령하고는 경쟁자였는데 2019년 조코위 2기 정부에 또 손잡고 합류를 해서 와, 대단한데요. 2024년까지 이제 국방장관에서 조코위의 그다음에 나이는 훨씬 이 사람이 많습니다만 조코위의 후계자가 된 거예요 결국. 지난번 대선에서 이때 말 많았던 거 조코위 장남을 부통령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그래서 된 거죠. 당선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전임 이 조코위 대통령과의 관계도 이제 원인이 됐다면서요. 청년층 반발을 산. 이게 그 올해 학생 시위 2월달에 첫 번째 물결 직전에 그 자바 중부 수라카르타라는 곳에서 이제 아딜리 조코위 이게 뭐냐면 조코위를 재판하라라는 시위가 벌어졌대요. 근데 이 브라보 대통령이 조코위 꼭두각시다 이런 그러니까 일종의 조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중요한 거 아니지만 어떤 정책이 뭐 시행이 돼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했는데 브라보 대통령은 사실 몰랐다라든가 알고 보니 그럼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럼 조코위가 뒤에서 수렴청정하는 것이냐 이런 거였고 그다음에 그 브라보의 정당인 게린드라당 창당 기념 행사를 하면서 이 브라보 대통령이 느닷없이 조코위 만세 좀 그렇죠. 그래서 좀 조롱을 많이 받는 근데 이제 그런 비판이 나오면 또 이거를 브라보 대통령이 되게 성숙하지 못하게 그러면서 자기도 맞받아서 비아냥으로 응답한다든가 좀 이런 일들도 있었고 근데 조코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정말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뭐 인도네시아의 오바마에서부터. 근데 이제 그 헌법 규정 멋대로 이제 해석을 바꿔가면서 뭐 아들 밀어올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결국은 한물간 군부 정권 시절의 인물이었던 브라보랑 손잡고 계속해서 권력을 행사하려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들의 반감이 너무너무 커졌고 그래서 이게 외국 언론 기사에도 나온 거고 그다음에 또 2월 시위에 주도했던 학생단체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인도네시아는 두 개의 태양에게 지배를 받고 있다 한마디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자카르타의 학생운동 지도부들이 뭐 요구사항 제시했을 때 그중에 조코위 체포 및 재판 회부, 비리 혐의 이런 거 다 조사해라. 이것까지 들어있었어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시위대 요구사항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이게 시위가 세 차례 물결을 거치면서 요구사항들이 산발적으로 나오다가 계속 진화하면서 그렇겠죠. 점점 더 포괄적인 개혁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그 학생 단체들과 시민 단체 한 120여 개 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16가지 긴급 요구와 8가지 장기적인 해결 과제 요구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뭐 토지 마피아 근절이라든가 정부를 효율화해라, 경찰개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좀 큰 틀에서 정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 주거수당이라든가 이런 각종 특권 철회,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안정, 사회복지와 교육 보건 지출 확대, 그다음에 부패 척결과 부패 재산 환수 조치. 이거 원래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법이 있는데 제대로 실행하라라는 거고. 그다음에 경찰 폭력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와 책임자 처벌, 구금자 석방과 인권 강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군의 정치 개입을 막고 민주주의 제도를 강화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 시위와 요구 사항을 보면은 네. 경제적인 불평등이라든가 또 정치에 대한 불신, 또 군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에 대한 반발, 그다음에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거에 대한 우려, 네.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정치적인 요인들이 다 중첩돼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불만이 예, 이제 터져 누적된- 나오게 사실은 되는 거죠. 수십 년간 쌓여왔던 거고 그러니까요. 해소가 안 됐던 거죠. 민주화 과정에서도. 여기에 정부의 대응이 지금 시민들을 더 반발하게 하는 4월 거죠. 달에 브라보 대통령이 이제 언론과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프로보카시, 이것도 역시 영어에서 나온 도발 선동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이때 이런 말 참 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음모론은 이거 미국이나 외국 세력이 돈 된 거다 시위대에. 아이고 참 이런 말 하는 요새 외국의 정치인들 너무 많아서 예. 그랬는데 이제 8월 말에 예. 사태가 너무 악화되니까 입장을 바꿔서 의원들 특권을 일부 축소하도록 추진하겠다. 네. 그다음에 그 배달기사 사망 사건 조사하겠다. 그럼 당연히 수사해야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강경 진압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사망자들 나오고 있고 또 전방위적으로 온라인 공간에서도 이제 통제, 검열, 검열하는군요. 예, 네. 언론 탄압 이런 거 너무 심해져서 예. 예를 들면 뭐 경찰을 비판하는 노래를 발표했던 인디 듀오가 있었는데 네. 스카탄이라고 당국의 압박 속에서 예. 내가 잘못했다라고 사과 영상을 올리는 더 그러면 시민들이 반발하죠. 예, 더 반발하죠. 예. 그다음에 기자들 도감청 폭행 뭐 이거 뭐 말도 못하고 어떤 기자는 뭐 군부 인사한테 살해 협박 받았다라고 폭로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의 그 템포라는 이 잡지인데 저도 많이 봤는데 네. 굉장히 그 권위 있는 언론이에요. 여기 기자한테 뭐 돼지 머리라든가 쥐사체가 배달되고 뭐 이런 일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실종 폭력 피해자 단체 활동가들 교환한테서 협박 전화가 오든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저희도 이제 그제 전해드렸습니다만 브라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잖아요. 예, 처음에 이제 연기를 했었죠. 예, 안 이제 간다고 예, 했다가 9월 3일 전승 80주년 기념 행사 취소한다 했는데 했다가 이제 중국이 뭐 강곡하게 뭐 다시 오라고 예, 해요. 예. 이제 갔다 왔는데 이제 뭐 근데 지금 외부 일에 신경 쓸 정신이 전혀 없을 없겠는데요. 거예요. 예. 예. 자, 국제사회도 지금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주 크게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여기서는 이 과잉 진압 의혹에 대해서 이제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해라라고 네.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 앰네스티도 이제 사망자들 나왔다 책임자 처벌해라. 그리고 이미 휴먼라이츠 워치 같은 데서는 그 3월달에 군법 개정안 통과됐을 때 이건 너무 인권 침해 소지가 많다 비판했었고, 뭐 국정 없는 기자회는 이 언론 탄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각국 대사관들 여행주의보 내렸죠. 이제 미국도 그렇고, 그렇죠. 그다음에 한국 정부도 긴급 안전 경보를 발령을 했죠. 이렇게 되면 이제 경제적인 파장이 좀 많이 파장이 길어지고 있죠. 있죠. 네. 이제 뭐 주가 하락에 루피아 환율 이제 급락한 것도 있고, 네. 지금 중앙은행이 나서서 환율 방어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1998년에 그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정권 무너졌던 거 우리 뭐 많이들 기억하시 우리 IMF 사태 네. 그때 그 무렵에 이제 환율 위기 이런 것들이 있었고, 지금 뭐 그때도 이제 폭동처럼 이제 그런 양상이 있었고,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이 출렁거리고 소비가 더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시위가 더 장기화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뭐 아직은 아닙니다만 외국인 투자 철수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이런 일이 뭐 있으면 안 되겠지만 뭐 국가 신용 등급 하락이라든가 자본 유출. 왜냐면 인도네시아도 그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커요. 이제 그런 가능성이 뭐 지금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현재로서 뭐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제 정부가 사회 지출을 늘리고 부패를 없애고 지도 개혁을 하지 않으면은 이번 시위와 상관없이 결국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중첩돼 있는 거라서 그렇죠. 이제 진짜로 위기 같은 게 올 수 있다라는 경고도 있고, 네. 이 브라보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 때 내가 집권하는 5년 동안 경제 성장률을 연평균 80%로 끌어올리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인도네시아가 최근에 경제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 사실 조코위 인기 기반도 그거였었고, 그렇죠. 그래서 성장률이 높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미국발 관세 압박,
그렇죠. 이거 지금 인도네시아도 19% 네. 관세 이렇게 되고 있고 여기에 전국 불안정까지 겹쳐 있는데 네, 쉽지 그 않습니다. 세계은행에서는 이제 인도네시아 경제가 2027년까지 네. 이제 한 연평균 4.8% 성장할 거다. 뭐 이거 굉장히 높은 수치긴 합니다만 브라보의 공약보다는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네. 우선 브라보 정권은 집권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큰 시임 부딪힌 거 굉장히 큰 정치적인 부담이고 빨리 좀 정리가 돼야 되겠네요. 예,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상한 GPS 인도네시아 상황 살펴봤습니다. 구정은 국제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 레전드 앤 더 루츠의 Wake Up Every Day 전해드리면서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